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보물지도! 네, 두 분은 요즘 세계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지났네요. 저는 모르는 걸로. 네, 최근 뉴스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네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저처럼. 우리 인욱 씨는 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거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보물지도를 시작하고 난 후에. 없어요. 아쉽게. 근데 그건 있어요. 기름값이 왜 오르지? 근데 갑자기 왜 떨어졌지? 이런 거 있는데 이유를 모르죠. 근데 너무나도 큰 발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에 대한 생각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걸로 이어집니까? 그것까지는 안 이어졌어요. 아쉽게도. 오늘 이어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국제정세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읽기가 어려운 게 또 국제정세 뉴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실 선장님과 함께라면 이 국제정세도 좀 즐겁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우와! 우와! 선장님 이시다 이 오늘의 선장님. 아니 선장님 제가 아까 모시기 전에 국제정세 우리 선장님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다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왜 국제정세를 이해해야 되느냐. 네. 근데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까지 됐잖아요. 그죠?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했을까요? 지금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음. 포스코, 포항제철도 만들고. 포항 출신입니다. 네. 그렇지. 그 다음에 경부 고속도로도 만들고 또 우리가 오늘날 세계적인 반도체도 만들고. 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제정세를 알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신산업을 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졌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까지 된 거예요. 네.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쏙쏙 됐습니다. 야,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지식항해. 그럼 우리 선장님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한말 100년 전, 20년 전과 지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요, 그죠? 네. 또 우리 한반도 상공에서는 미중이 막 지금 권투로 싸우고 있어요. 또 지금 팔레스티나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지금 또 그 전쟁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가 다시 불안정,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세와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세.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큼큼한 바다에 네. 물고기들 살지요, 그죠? 네. 저 막 100km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촉각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촉각이 발전한 제가 그런 고기를 베렐라라 그럽니다. 이 고기는 나중에 워낙 발전하니까 눈이 2개가 아니고 물고기 눈이 2개 있죠? 네. 이거 4개가 돼버린 겁니다. 저 친구는 눈이 4개인가요? 예.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어요. 우리 유명한 빠빠빠빠 뭔지 알죠? 베토벤. 운명. 예, 좀 운명, 음악이 이상했지만 그렇지. 알아들었어요. 그 운명을 작곡한 베토벤이 시각과 청각을 다 잃었어요. 네. 그렇지만 뭘 했죠? 작곡.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작곡을 한 것 같이로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촉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 시각을 이 위대한 베토벤이나 이런 베를라 같이 더욱더 촉각을 우리는 더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물지도 이 특강이 또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층 진화시켜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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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뭐냐? 그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우리같이 강대국의 침공을 많이 당했어요. 네. 어떻게 침공을 당했느냐? 우크라이나 나라는 폴란드한테도 침공당하고 러시아한테도 침공당하고 여러 이제 헝가리한테도 침공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나라가 90년도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독립이 돼서 자기 잘 살아가겠다 그랬는데 독재 국가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오렌지 혁명, 우리 4.19 혁명 같은 이런 혁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푸틴이 침공하고 네. 다시 2021년도에 내 침공을 해갖고 굉장히 이제 이 나라는 어려운 나라죠. 왜 그래 침략을 당하게 됐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우크라이나가 최고의 곡창지대고 네. 또 한편에 보면 러시아와 유럽의 서유럽의 중간 지역에 있어요. 이게 소위 요충지이자 완충지이자 이런 데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역에 나토에 네. 그다음에 EU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푸틴이 생각하기는 옛날에 내 쫄뱅이인데 내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방에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해? 막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네. 침공을 해버렸는데 이미 2013년도에 침공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크림반도를 점령했는데 또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또 가만히 있겠지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푸틴이 그렇지. 또 침략했군요. 그렇지. 그래 푸틴 생각은 너 침공해도 너희들이 반응을 못하겠지. 그래서 옛날에 그 유라시아 패권을 내가 쥐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약간 과소평가했네요. 그렇지, 그렇지. 선장님, 그런데 러시아는 왜 계속 크림반도를 저렇게 집요하게 노리는 거죠? 크림반도를 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걸로 지중해로 저 세계로 뻗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원래 소련이랑 큰 제국 때는 네. 그 우크라이나하고 크림반도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러시아의 땅이었고 소련의 마음대로 컨트롤을 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땅이 되고 우크라이나하고 핵을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는 나 이제 러시아 너희들하고 안 놀래? 나는 저 서방 아들하고 놀래? 이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점령해야 되겠다. 우리의 요충지다 해서 점령해버려. 이제 이 핑계를 대요. 내가 침공하게 된 거는 원래 이쪽은 내 식민지였는데 그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제 군사 동맹이죠.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 다 있는데 이걸 자꾸 옛날에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 그러니까 폴란드, 헝가리까지 다 가입하니까 우리도 불안해서 네. 내 권한을 지켜가자. 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데 헝가리나 폴란드는 과거 소련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배고프고 쫄딱 망했는데 서방의 양탄자 위에 올라타는 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저쪽 편 붙으면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 엄청나게 나토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왜 또 침공을 했을까? 지금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당시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또 보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차피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계속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이유도 이제 푸틴하고 러시아한테는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서방이 계속 이제 규제하고 통제하고
또 모든 걸 묶어 놓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혹시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입니다. 아, 그거는 다 아시죠, 그죠? 네. 그 오바마가 원래 유럽 중동이 중요한데 음. 갈수록 이제 아시아가 중요하다 그래서 피벗 투 아시아, 아. 아시아로 무게 중심을 옮겨간 거야. 아, 옮겨가니까 이제 푸틴이 그러면 군사적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이제 침략을 해버린 거야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 아시아가 지금 가장 중요해졌지요, 그죠? 맞습니다. 왜 중요했냐? 중국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진 거야. 맞습니다. 우리나라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또 중국이 막 따라 올라오고 있고 어. 또 이제 일본도 또 올라가고 또 북한의 러시아 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안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경제 전체의 GDP 규모의 또 40%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인구 경제 강국이 되니까 네. 미국도 이제 과거는 유럽이 중요하고 중동 석유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시아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아시아를 이거를- 주목하자. 그렇지, 아시아를 주목하자를 그 빈틈을 푸틴이 우악 노린 겁니다. 와. 노려서 이제 침략을 이제 해버린 거죠. 제일 처음에는 러시아가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군사 강국인데 전쟁 한 15일 만에 끝날이라고 봤어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좀 얕봤죠. 그렇죠. 네. 몇 번 정도가 아니고 미국도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 사람들 보고 망명호만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아예 질 걸 예상을 그렇죠. 하고. 독일은 헬멧 그냥 뭐 1000개만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헬멧 있죠, 헬멧. 네. 어? 참나. 그런데 세계 시민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베를린선 100만 명.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전 평화운동을 확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독일 총리도 미국 대통령도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무기를 돕기 시작하고 막 많이 도와줬죠.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 절대 다수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푸틴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국민 전체가 똘똘 뭉치니까 어.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붙어서 어디 이겼죠? 베트남이요. 새 강국이라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네. 똘똘 뭉치면 이긴다는 거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래 뭐 저 러시아 1억 한 5천 정도 돼요. 우리 한 3천만 해도 붙어도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을 이제 먹게 돼서 전쟁을 지금 쫙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착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푸틴 불쌍하네. 그만 침략도 못하고 빼기도 애매하고. 아니 괜히 애매한 했다 싶 상황이네. 아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전망을 하느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공격에 처했지만 중국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특히 인도까지 이제 뭐 석유라든지 이런 걸 사주면서 드디어 누가 그 참여했죠? 북한이 그죠? 네. 만나갖고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서로 바꿔치기 하자고 그죠? 맞습니다. 이쪽에는 재래식 무기 주고 저는 위성 같은 그런 거에서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둘 다 그래서- 양쪽 다 서로 도와주는 구석이 좀씩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 북한은 석유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또 뭐 가스도 필요하고 또 인공위성 같은 이제 러시아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 대신에 이제 재래식 무기로 전쟁해야 따콩따콩 좀 되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그거는 막 100만 개 이상 북한이 워낙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북한, 중국, 그렇네. 러시아는 그렇죠, 또 그렇죠. 한편이 더 공고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줄 거냐. 음.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네. 만약에 푸틴이 이기게 되면 네. 이제 시진핑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또 대만 쪽 때려갖고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이 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이긴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만도 아니 뭐 지금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별 거 없네 우리도 붙어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동아시아에서 분쟁이나 전쟁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죠? 네. 일어나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도 휘말릴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수출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많은 배들이 이 동아시아의 수없는 바다로 가요.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된다. 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고의 팔레스틴 하마스하고의 전쟁, 네.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르죠? 사실 잔인하게 했다는 뉴스는 봤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나라도 사람같이 심리를 알아야 돼요. 나라 심리.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의 맹주가 누구냐? 사우디아라비아야. 그 다음에 이란. 이거 갖고 이제 싸움을 막 붙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심을 했어요. 두 나라가 이제 평화롭게 서로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살자. 근데 그게 이제 하마스라는 이 무장단체가 그럼 자기네 설당이 없는 거야. 근데 왜 가자지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가자지구에 하마스 무장단체 본거지가 거기 있어요. 아, 자기 거기 살고 땅이니까 있고. 자기 땅이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땅굴을 900km나 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팔레스틴 다수가 거기 살아. 네. 그게 이제 본거지고. 네. 그런데 거기 민간인들하고 섞어 살다 보니까 또 병원은 밑에 또 살다 보니까 이게 폭격하기나 군사 작전을 펴기 쉽지 않죠. 이제 이 이후에도 또 전쟁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좀 예상되는 전쟁이 여기 또 생길 것 같다. 혹은 이런 전쟁이 생기기 전에 막으려면 어떤 걸 또 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전 세계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터졌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터졌고 네. 다음에 이제 터진다면 전부 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많이 예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침공 안 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 침공하게 될 경우 이제 우리는 휩쓸리지 않기를 이제 바라야 되고 이제 그래서 최대한 이제 미국이 일본이 대만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원하겠다 뭐 이랬는데 최대한 어쨌든 우리는 전쟁에 안 휩쓸려야 되고 그 전쟁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의 모든 물동량이 글로 다 지나가요. 삼중국해로. 그러면 그게 다 멈춰지면 우리 경제는 뭐 굉장히 당연히, 어려워져요. 네. 이제.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최대한 빨리 민간인이 피해 입지 않고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 또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이성을 믿습니다. 지구의 이성을 믿고 아무리 악독하더라도 오래 못 가요. 그 악독한 히틀러도 몰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더 선한 마음으로 더 선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뛰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더 좋은 미래가 저는 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선장님,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전쟁들이 그 전쟁 자체로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우리나라에 미칠 좀 경제적으로든 어떤 악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우리한테는 이제 또 하나의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좀 두 가지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 중동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니까 네. 유가가 올라가죠. 그죠? 물가가 올라가죠. 꽃은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 얘네 그렇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망 자체가 정상적으로 흐르다가 이게 끊기고 막히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전 석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는 뭐냐면 불장난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불장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동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한반도의 전쟁이 동북아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또 지금 네 군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이미 세계적으로 언론들은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게 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그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더 철두철미하게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이 두 전쟁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죠. 여러분 쉽지요, 그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전초전이고, 지금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되는 이게 뭐냐? 바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한판 붙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냐? 이념의 패권. 전에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붙었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무역 공급망에 전 세계에 우리가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산다 그랬죠, 그죠? 네. 공급망을 이제 어느 나라가 패권을 지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은 이제 반도체 기술, 백신 기술, 뭐 인공지능 기술, 막 이런 갖고 또 막 붙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그죠? 산업.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두 나라가 4개 분야에서 막 붙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중국과 가장 세게 붙는 게 반도체 전쟁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끼어드는 거 우리는 안 끼어들라 그랬는데 미국이 들어와. 니는 우리 편 아이가? 니는 우리 편 아이가? 우리 편에서 해야지. 뭐 그리고 중국은 너가 우리 편에 저 쓰지 말아라. 우리한테 물건 팔아 먹어야 될 거 아이가? 이러고 있는 게 이 반도체 부분입니다. 이 반도체는 삼성이 내건 게 뭐죠? 반도체 가장 중요한 게 내건 슬로건이 있어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너무 옛날 겁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내건 게 뭐냐? 초격차를 내건 거예요. 초격차. 네. 격차를 중국이 따라오면 안 되고, 확 격차를 벌여야 된다 그랬는데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막 여러분 알죠? 1차 산업혁명은 뭐죠? 1차 산업혁명 가장 중요한 게? 증기기관차요. 그렇지. 2차 산업혁명은? 이제는 전기. 그렇지. 야, 똑똑해. 에디슨의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정보. 그렇지. 인터넷 영어로.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은? AI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배운 거 있다, 엄청난 변화 속에서 2차 산업혁명 때는 그때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석유, 석탄, 철강 회사들이
세계에 가장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5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었냐면 기술 회사들. 기술. 근데 지금은 전 세계 가장 큰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에요? 저 사가 제일 크게 보이는데. 그래, 그죠. 사과, 핸드폰. 이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를 연결시키지요. 그죠? 네. 한마디로 전 세계가 이제 다 네트워크가 되는 이 시대가 되는데 네트워크. 이걸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플랫폼 경제라 그러니까 플랫폼. 이야. 그러니까 애플, 구글, 아마존 이 안에 뭐냐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야. 20억 명이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경제가 왜 중요한지를 내가 그다음 딱 보여드리면 지금 벌건 게 뭐냐? 벌건 게 미국이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 전 세계를 제패해 가는데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맞짱 뜨려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알리바바. 텐센트 들어봤죠? 네. 그래도 우리 기업이 하나 있죠. 삼성이죠. 당연히 삼성. 삼성이 제형 압도적으로 삼성. 우리나라 기업에 차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삼성 같은 기업이 앞으로 5개 더 나와야 된다고. 미국도 중국도 그러고 선도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대 기업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중국 간에 막 경제적으로 중국이 따라오고 있어요. 뭐 2030년, 40년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뛰어넘으리라는 전망도 하지만 네. 다시 새로운 전망이 중국이 가다가 꼬꾸라지겠다. 어. 왜 꼬꾸라지느냐? 시진핑 독재와 네. 창의적인 생각을 다 막아요. 음. 그다음에 부동산 버블 막 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한 8개 분야에 쭉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큰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 중국이 GDP는 따라 올라와도 미국은 한 6만 불 잘 사는 거야.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못 살지요, 그죠? 네. 군사력도 엄청 차이가 나고 대신에 이제 중국은 뭐가 따라 올라오고 있냐? 국가 전략으로 R&D에 엄청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반도체 이런 게 이제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겠지요, 그죠? 네. 그래서 최고 이제 전문가들이 그림은 현재 상태 같이 그래도 계속 시장 경제하고 일당 독재하고 잘 어울려서 가는 거를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 그게 현재고 그런데 블루 제스민, 자스민 차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향기로운 과거에 취해 있다는 네. 뜻이야. 과거 영화에서 우리가 옛날 최강국이었는데 도취돼서 이제 어려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숨막힌 여왕에서 나라가 잘못하면 해체될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고 있죠. 근데 절대 이게 동의 이제 안 할 것 전 같은데요. 세계적으로 중국 전문가들이 보는 미래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갔던 많은 이제 공장들이 네.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인도로 가고 이제 이런 건데 이걸 한마디로 알트시아라는 새로운 영어가 나왔습니다. 알타시아. 알타시아. 네. 알타시아는 뭐냐면 알터너티브라고 들어봤죠. 영어로 그죠? 알터너티브 대체. 대안. 얼터너티브 대안하고 아시아는 아시아. 이걸 합성을 시킨 거야. 앞서가는 기술은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나라가 있고 인구로는 인도가 있고 또 임금 같은 거는 베트남 같은 나라가 중국보다 더 싸니까 네. 중국에서 다 빠져나와서
그냥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같이 하자. 아시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아. 그래서 중국 대신에 그 인구나 기술이나 노동력이나 뭐 이런 것이 이런 새로운 용어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역이죠. 우리 중심으로 가면 여기 뭐죠? 한반도 지도지요, 그죠? 네. 한반도 지도에 보면 우리 위에 북한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다면 이제 6개 나라들의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네. 이제 북한과 이제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는 독재 국가들, 그죠? 음. 네, 이런 국가들이. 근데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인구는 압도적으로 맞지만 경제는 미국이 가장 세고 일본이 세고 이제 우리가 세고 저쪽 군사력이 세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소위 최강국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하고 또 우리로 봐서는 또 긴장해야 되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나라들도 아무리 최강국이라도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네. 미국이 어떤 문제 갖고 있어? 과거 같던 그야말로 팩스 아메리카나 전성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쇠락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대국이 쇠락기로 가면 그 도전자가 나타나는데 그 중국이라고 보고 투키디데스의 이제 맞습니다. 혁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벌어지냐면 잘못하면 전쟁이 지금 뭐지만 됩니다. 전쟁들이 막 뻥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두 세력이 팽팽하거나 아니면 하나가 압도적으로 맞아요. 딱 세계 질서를 쥐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흔들리니까. 그다음에 중국은 또 이제 막 중국을 오늘날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이 등소평, 등짜오평.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 개혁 개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도강양해라 그래. 아직도 우리가 그야말로 웅크리고 있어야지 우리가 발톱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진핑이 권력을 딱 잡으면서 발톱을 확 드러내서 대국 굴기. 우리도 미국 너가 맞붙어서 네. 이길 수 있다. 대국 굴기. 그러니까 미국 좋다고 하면 한 맞붙어 보자. 이래서 지금 맞붙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일본은 어떤 전략을 펴냐? 일본은 우리도 미들 파워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미들 파워로서 우리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있고 이제 푸틴은 우리도 유라시아 패권을 한때 짜르도 세계를 제패했고 소련도 제패를 했고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미중 일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은 세계 패권을 계속 쥐고 가려고 그러고 중국은 아시아 패권부터 먼저 지려고 그래요. 일본을 제끼고. 그래서 남중국 해안에 미국 항공모함 오지 말아라. 막 엄마 막 그러고 막 있는 거고 아까도 이제 러시아는 푸틴은 유라시아 그죠.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내 나오바랬는데 왜더라? 뭐 하여튼 이런 식인 거야.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일본은 미들 파워로서 우리가 이제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단디 보고 제대로 보고 우리한테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기회가 오는지를 봐야 되고.
근데 선장님 제가 쭉 들어보면 이제 중국도 힘이 많이 세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이 패권 전쟁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미국하고는 군사적, 또 정치적, 더나 경제적으로 이제 동맹 관계도 있지만 네.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예요. 네. 제가 아까 여러분 알타시아라고 개념을 썼지요, 그죠? 네. 그 중국에 대한 대안적 아시아가 있다시피, 그럼 중국 경제로부터 우리는 점점 의존도를 줄여들어가야 되고, 또 중국도 우리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소부장을 많이 수출을 해요. 네. 그럼 또 중국이 스스로 아까 내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로부터 점점 수입을 줄여가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수출의 의존도를 줄여가는 전략이 척도적으로 필요하고. 아, 그러면은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한국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요. 그래, 어. 다변화 플러스.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모든 제품을 만들 수가 없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략으로서는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초격차를 더 내야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우리 경쟁이 붙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장들이 어디 갔죠? LG 배터리하고 삼성 아이온하고 전부 다 미국으로 갔다. 네. 왜냐하면 전 시장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가장 크기 때문에 다시 중국 안방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안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은 씨가 얘기한 이제 우리 나라를 다변화시켜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도 인도네시아도 가고 심지어 이제 동구권으로도 가고 자동차도. 이렇게 이제 한편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네. 한편에서 우리의 전략 산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어느 나라들하고 이런 걸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전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끊는 거를 중국이 눈치채면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래서 다 알아요. 눈치를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저는 중국이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서로 알지만 네. 알지만 이제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사드 배치라는 네. 미국이 사드를 배치를 했는데 우리 그야말로 관광객을 안 보내고 한류 한국 드라마 영화를 중국에 다 방영 못하도록 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당하는 거죠, 그죠? 당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을 뚫어낸 게 미국과 유럽에 우리가 진출해서 한류를 성공시키는 거죠. 성공했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선장님. 그때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서 한창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콘텐츠를 뭐 못 보게 한다든지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게임 산업권을 안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경제에 직격탄을 미쳤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또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네. 스스로 풀라 그럽니다. 이제. 아, 지금 중국 관광객을 지금 풀지 않습니까? 단체 관광객이 다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류도 풉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좀 더 중국이 친해지자, 오히려 미국하고 너무 붙지 말아라. 이제 이게 외교고 국제 흐름을 알고 우리가 자신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신냉전이라는 걸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미국과 소련이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붙은 거고 신냉전은 미국과 중국이 붙는데 네. 하나는 미국 중심의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나라고 중국은 이제 러시아, 북한하고 같이 해서 공산권. 네. 독재를 이제 강화시켜요. 네. 이제 여기서 경제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이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블록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벽이 생긴다는 건가요? 그렇죠. 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미에 또 EU라고 유럽 또 이제 아시아, 아세안 뭐 이런 게 이제 벽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크게 큰 벽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라는 이쪽 소위 독재 국가들의 벽. 그래서 냉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옛날에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그랬지만 그래서 이번에 신냉전은 또 이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 신독재 국가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냉전에 우리가 한 중심에 있는 겁니다. 왜 중심이냐? 우리는 북한이 맞대고 있고 중국을 맞대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 맞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이 한마디로 설명하면 세계 흐름을 알고 거기에 대한 알맞는 전략 전술을 펴는데 우리도 이제 자부심을 갖고 우리도 돌고래고
자긍심을 갖고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대주의, 미국에 막 무조건 눈치만 봐야 되고 중국 센 나라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던지는 지금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서 균형 감각을 잘 잡아야 하는 그런 나라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본보기로 혹은 모범 사례로 삼으면 좋을 만한 그런 정책을,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를 개인적으로 좀 꼽고 싶으세요? 제가 꿈꾸는 첫 번째 꿈이 미래 대한민국은 독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아, 독일. 독일은 우리같이 분단됐어요. 그거는 전범 국가야. 나쁜 짓을 해서 분단됐고 우리는 강대국에 악우 터져서 분단됐는데 피해를 보는. 그 나라는 외교로 어쨌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이 다 용서해주는 평화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들을 이제 독일에 같이 방문해서 독일 통일의 문에서 우리가 외친 게 있어요. 통일은 늦었지만 더 멋진 통일로 가자 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보다도 더 멋진 외교를 해야만이 그야말로 우리는 신냉전에서 또 하나의 강국으로 또 강대국한테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그 다음에 억압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그야말로 통일을 이룩하고 세계 평화의 주역으로 가는 그날이 저는 곧 온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더 똘똘 뭉치는 요즘 같은 흐름에서 북한을 저희는 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모든 자경과 반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러시아, 중국이 뭉치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은 갈등이 있고 우리도 한미일 뭉치지만 또 국가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북한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북한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이제 한편에는 이제 북한을 리스크를 그러니까 핵무장이 지정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군사적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계속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래요. 지금 독일은 쭉 가서 통일까지 해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정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빌리 브란트라는 위대한 정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정치적 정적이었던 헬무트 콜이라는 이 당시 총리가 전직 총리를 정치적 스승으로 모셔갖고 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 이제 MB가 예를 들면 DJ를 이제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고 그래서 통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한을 다루는 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남쪽이 또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첫째도 통합, 두 번째도 통합. 남북 관계도 남쪽이 통합해야 힘이 생기고 또 마찬가지로 그게 통일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북한을 끊임없이 우리는 설득하고 북한에 저 어떻게 보면 못난 동생이 있는데 발로 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하고 외교적으로 풀고 또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미국하고도 또 일본하고도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그래서 우리 남북의 동포들끼리 어쨌든 또 하나의 민족으로서 같이 이제 미래로 이제 개척해가고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이 한반도 남북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왜냐면 신냉전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전쟁 나면 이제 이게 다 지옥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유럽의 오늘날 EU라고 여러분 들어봤었죠. EU. 노벨 평화상. 그렇죠. 유럽이라는 나라를 27개 나라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줘. 여러분 유럽은 가봤죠? 국경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EU라는 이 전쟁의 땅이었어요. 네. 30년 전쟁, 종교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엄청난 전쟁의 땅이었는데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독일의 아드나와 만나서 우리는 다시는 전쟁 없는 나라 대륙을 만들자. 그 합의를 한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한 나토라는 국가, 네. 그 다음에 EU란, 특히 EU 공동체는 거의 70년 동안 전쟁 한 번 없는, 아주 그건 국경이 없는, 서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호주 이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대륙을 만들었죠. 우리도 언제 그렇게 만들자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이 동아시아에. 누굴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히토 히로부미를 총살해준 안중근 안중근이? 의사입니다. 아주 뛰어난 겁니다. 한중일 공동화폐를 만들고 공동 군대를 만들고 공동은행을 만들고 이렇게 막 주장한 겁니다. 그때 그 생각을 했다고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 이게 이제 신냉전을 깨뜨려가는 겁니다. 그냥 자꾸 강대국의 군사력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없고 누가 누구를 죽이지 않고 누구를 침략하지 않는 그런 이 동북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말하는 신냉전을 깨뜨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잘못 배웠어요. 어떻게 잘못 배웠느냐? 우리는 맨날 반도라 그러죠. 반도, 그죠? 네. 한반도. 반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배웠죠? 삼면이 바다고 바다고. 튀어나와 있는. 그 다음에 강대국한테 맨날 침략당한다고 받았죠. 그죠? 네. 소위 반도기 때문에 소위 호두까기에 끼어서 맨날 당하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원래 반도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가. 지난 2500년 동안 반도라는 나라는 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길의 땅. 그래서 반도에서 신문명이 꼽혔어요. 첫 신문명이 어디냐? 바로 에게반도라고 해서 알다시피 그리스, 터키, 그 그리스에서 오늘날 이제 시작된 거죠. 그게 뭐냐? 철학이죠. 그죠? 신화에서부터 철학에서 오늘날의 소위 철학을 뼈대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위대한 이제 새로운 또 문명의 나라가 나와요. 그게 이제 로마입니다. 그게 로마가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우리 한반도하고 똑같아요. 그게 보시지만 다 반도네요. 조그만 그 반도에서 다시 세계를 천년을 제패하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반도라는 이 반도에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동인도 회사, 소위 동인도 회사. 이런 게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최강국이 되고. 근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에서 반도가 어디냐? 이 한반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신문명과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꿈꾸는 마지막 꿈입니다. 마지막 꿈인데, 반도에 태어난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강대국의 새우가 아니고 강대국에 의해서 대륙과 해양의 틈에 끼어 있는 게 아니고 비의 땅이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로 뻗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우리가 강대국의 졸이 아니고 체스의 졸이 아니고 우리도 헤엄치고 대양에서 큰 바다에서 세계에서 우리 어깨를 펴고 나가는, 그게 제가 날쌘 돌고래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했던 돌고래. 미래를 우리 같이 갑시다. 갑시다. 오늘 두 분 사실 국제정세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예요. 하지만 우리 선장님이 최대한 쉽고 재밌게 이야기처럼 좀 풀어주셨는데, 나름 좀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듣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옆에서 보는데. 모르겠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어렵긴 했는데 사실 네. 뭐 이게 요즘엔 핸드폰에서도 네이버 보면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제 사실 그냥 건너뛰기거든요. 좀 어려워서. 근데 오늘 이런 자리 때문에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이제는 뉴스에 뭐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단어들이 나오는 뉴스가 나와도 예전과 달리 좀 귀를 기울일 것 같죠, 앞으로는? 좀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기름값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뭐 나오면 또 기름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고. 내 삶과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네, 하니까 예측까지 이제 할 수도 있는. 오늘 경환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우리 이동 선수랑 비슷하게 처음에 국제 정세를 알든 모르든 내 삶에 크게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확실히 아는 것이 힘이고 사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진짜 친구들이 이야기해도 스킵하듯이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선생님 알려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또 이야기해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지식항해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또 우리 계속해서 지식항해 떠나봐야죠. 가야죠? 함께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도구네. 돌고래. 오늘 저희가 장소를 좀 옮겨봤습니다. 바로 대구미술관으로 나와봤는데요. 오늘 뭔가 그래도 미술 관련된 걸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물지도 하더니 이렇게 똑똑해졌다고요? 아니 너무 놀라는 거 아니에요?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주제가 미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현대미술의 이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세 도시를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현대예술, 이것도 그럼요. 현대미술. 현대미술. 자극적이네요.